네,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3주차 3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2시간 수업을 하고, 그리고 3차 CT 시간에도 우리가 25분 수업 분량으로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우리가 처음 공지한 대로 새로운 단원을 진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과학적, 비과학적 이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과학적 조사의 논리가 우리가 크게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이제 과학적이냐 이 비과학적이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과목의 이름이 사회복지 조사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크게 보았을 때는 과학적인 방법이고,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우리는 과학 중에서도 사회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안에서도 여러 학문들 중에 우리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적인 조사,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아마 조금 우리가 배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계속 보아야 될 것이 사회복지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과학적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역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납법. 이 연역법과 이 귀납법인 이 과학적 조사는 우리에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 조사 방법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리고 다른 많은 어느 영역 관련된 이 학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연역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 정립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시작되는, 즉 이론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러한 이제 수업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연역법은 전개 방법이 이론에서 시작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 즉 이미 정답이라는 그 사실이 나와 있는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씩 개별적이고 사실적인 법칙들을 하나씩 추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대로 3단 논법, 실증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개 방법인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사례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명확한 이론, 명확한 진실, 답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가장 대표적인 3단 논법, 연역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귀납법은 연역법과 거의 상반되는 반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 방법을 보시면은 먼저 검증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특수한 사실과 법칙들을 하나씩 경험해가면서 마지막에 이 이론, 즉 이 결과에 도달하는 그러한 이제 전개 방법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본다면은 개별적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그러한 이론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결과를 결과가 어떤 규칙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귀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곤 했지만, 사실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내용들을 배우다 보면은 먼저 배웠고 먼저 기억했는 것은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은 이제 사람 머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를 기억하면 하나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를 외웠고 배웠는데 안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보는 것, 또는 그와 비슷한 이제 사례를 들어서 기억해 놓으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역법은 우리 시작하는 이 모음이 이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연역법은 이형, 이론, 이형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연역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답을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눈, 코, 입, 귀, 뭐 볼, 치아 이런 식 이것들이 다 모이면 뭐가 돼요? 얼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이형으로 시작하잖아요. 얼굴이라는 답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얼굴을 어떻게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씩 다 풀어보는 것. 이미 얼굴이라는 게 답이 나와 있고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형으로 시작하고 이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역법 이렇게 보시면 절대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귀납법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얼굴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죠. 귀납법은 귀, 눈, 코, 입, 치아, 볼 이렇게 해서 다 모이니까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마지막에 얼굴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제일 끝에 오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이나 그러한 법칙들을 하나씩 다 모아서 마지막 이론에 도달하는 것. 이것은 귀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나타난 객관적인 결과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거든요. 일단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미 답이 나왔죠.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왜 많이 먹느냐? 회식 문화, 술에 대해서 여성보다 남성에 더 관대한 문화, 그리고 뭐 지금은 또 뭐 좀 상황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모든 경제권을 남자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또 마음대로 뭐 술을 먹을 수 있는 돈이 또 여성들보다는 더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또 우리가 술 문화를 보더라도 예전에 여성들끼리 우리 70년대나 뭐 이럴 때 이 술집에서 여성들끼리 모여서 술 부어라 마셔라 하면은 사회 통념적으로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그런 시대 문화를 지나오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뭐예요? 그렇죠. 이 이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그러한 이미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건 연역법이 되겠죠. 또 반대로요.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오염 지역에 사는 사람,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는 사람,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씩 다 따져서 보니까 마지막에 폐암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귀납법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구분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연역적 방법과 이 귀납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를 보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리고 밑에 두 문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보았죠. 이 두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계속 우리가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자 이제 과학 안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좀 더 세분화된다고 해야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으로 가기 더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제일 안에 있는 제일 작은 사회복지 조사까지 도달하려면은 과학에서 이제 사회과학까지 내려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눈으로 산을 보다가 이제 망원경으로 산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현미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가장 세분화된 연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 그러면은 사회과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은 우리가 박스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분명한 차이가 있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학은 사회과학을 포함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회과학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과 그런 실험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이 자연과학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실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자연과학에서만 가능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과학도 물론 사람을 위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사람을 위한 학문임과 동시에 사회과학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연구 도구? 연구 도구라고 할 수도 있고 연구에 쓰이는 재료가 결국 뭐냐면은 사회과학에서는 사람만이 재료가 됩니다. 자연과학은 사람을 위한 학문으로서 뭐 자연 쉽게 말하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 돌이나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처럼 생명을 가진 다른 어떠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식물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 오로지 사람만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가능한 실험이나 관찰, 실습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윤리주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사회과학의 전제 조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든 어찌 보면은 재료는 사람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이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우선은 이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이 특징에서 보시면 사고의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사고의 가능성은 제한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고의 도식화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실험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관찰도 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이 있고 근데 자연과학은 보십시오. 옆에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사고의 가능성이 무한정이에요. 사고의 도식화가 강조됩니다. 왜? 실험이 그만큼 사회과학보다는 더 실험과 관찰과 다른 어떠한 검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어찌 보면은 정보와 다양한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자연과학에서 얻어진 그러한 내용이 사회과학에서 인간에게 바로 적용되는 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장단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장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찌 보면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독창적인 유일한 성격의 학문,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을 한다면은 흰지를 가지고 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무슨 색을 해야 될까요? 흰지 말고 우리 일반적인 색깔 쥐 색깔 있죠. 뭐 그런 걸 갖고 하든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흰지를 갖고 실험했을 때 결과가 일반 우리가 쥐색 그런 쥐색을 우리가 좀 검은 빛깔 띠는 회색 빛깔 띠는 쥐색이 있잖아요. 그런 쥐가 어쩌면 비슷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침팬지랑 원숭이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자 또는 호랑이, 늑대랑 아니면 개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슷한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람은 침팬지에게 이런 실험을 하고 사람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유일한 이성을 가진 유일한 뭐예요? 그렇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이제 사회과학 실험은 독창적이고 유일한 성격의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회 문화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반두라가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은 연구자는 결국에는 사회과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과학에 사용되는 재료도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 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뭐랄까요, 가치 중립 입장에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구자의 가치관이 영향을 완전히 100%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업 시간을 일찍 마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수업을 일찍 마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에 정말 이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학구열이 높아서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수업을 자꾸 일찍 마친다? 그럼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처럼 인간은 서로 사고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초점과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사례를 보고, 일반적인 사례를 보고 그것이 전체가 그럴 것이다라고 그런 일반화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서로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이론도 기존 이론과 비단절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동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동설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동설과 지동설은 서로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과학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고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회과학의 한계인데, 자, 사회과학의 한계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A반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선생님들도 여기까지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자, 사회과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했죠? 그렇죠. 사회과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이 따르겠죠.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고, 여기까지 결론을 내자니까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서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연구 대상이 너무 복잡하고 가변적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뭐 사람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짐승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실험을 하면서, 물론 이제 동물 학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이 복잡하고 좀 가변적인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나 사례에 대해서 반응도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대통령을 어느 한 면에서는 대통령이 무조건 탄핵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피켓을 들고, 뭐 월급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 사비 들어가지고 자기 개인 시간, 휴식 시간 다 빼가면서 주말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광화문에 나와서 탄핵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또 반대로요,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기각된다라고 또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거기 간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요, 탄핵되든 말든 기각이 되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주말에 잠이나 자거나 휴식을 취하지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돈 써가면서 저렇게 왜 나가냐 하면서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기각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부류를 보고 다 같이 욕하는 사람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다 판단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대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이 단편적이 아니라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구 방법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통제 조작이 어렵다. 당연하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일괄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가 처음에 자기는 확진을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는 사람은 2주일 동안 지금 생각하면은 와, 어떻게 그렇게 있었나 싶죠. 2주일 동안 격리되어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저희도 저희 애가 학교에서 코로나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이 되어서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2주 동안 격리되는데 저희는 또 저희 애랑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집에서 2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뭐 물이랑 지금 생각하니까 햇반, 참치 캔하고 그 3분 카레 뭐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런 물품 구호 물품이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보온소에서 이렇게 택배로 택배 가는 거 뭐죠? 배달로 오더라고요. 문 앞에 두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랄까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주는 다른 비닐봉지에 다 담아서 배출을 하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자,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불편하다고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도 어렵고 일괄적으로 결론 내기도 어렵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객관적 예측 자체도 불확실하죠. 하루 종일 굶긴 다음에 저녁에 밥을 주면 다 맛있게 잘 먹느냐? 아니죠. 왜 밥을 굶겼냐 하면서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면서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이나 좋은 직업을 얻게 되면 월급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에서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다 하나야 안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더 멋진 인생과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공부 잘 할 거다라고 다 열심히 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예측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이건 네 번째 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인간이 연구 대상이므로 과학적 분석이 어렵다. 왜? 마음대로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도 보세요.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실험 도구로 실험 대상으로 고지된 동의를 얻지 않고 하게 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저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회과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저것이요. 그리고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연구자의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맥락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사회과학의 한계가 저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시고 또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의 이제 한계,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사회과학이 한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연구 대상의 비윤리성, 저는 말 자체가 좀 틀렸죠. 연구 대상은 사람인데 사람이 비윤리적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윤리적인 사람도 많으니까. 두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방법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건 한계가 아니라 저거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완전한 도식화가 될까 안 될까요? 저거는 자연과학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저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자연과학의 특징으로. 그리고 네 번째, 연구자 예측의 한계.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예측이 확실할까요? 아니면 좀 불확실할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위에서 봤던 세 번째 칸 보세요. 세 번째. 객관적 예측이 불확실하다 했잖아요. 이 4번이 그 말이죠, 지금요. 그리고 5번.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연구하는 방법이 다양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멀리서 오는 사람은 학교만 가까웠으면 참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랑 집이랑 접근성만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떤 학생은요, 학교 와서 시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요, 자기 집과 학교에 대한 접근성, 학교 시설, 뭐 학식, 또 또래 관계 친구들, 또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교수 방법, 졸업 후에 취업 뭐 잘 됐냐 못 되느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개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과학의 한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1급 시험 국가시험에서 일단은 1챕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2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